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소비자 가전쇼 CES 2023이 공식 개막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에 관람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CES 2023에 참전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새 비전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공업용수를 폐수 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한 데 책임을 물어 환경부가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나 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반도체 혹한이 충격적으로 현실화가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해 301조 7,700억 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이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으로 43조 3,7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의 반도체 업황 악화, 스마트폰 판매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된 4분기 성적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날 작년 4분기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선 각각 8.58%, 69%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지난해 역대급이었지만 4분기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전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어떻게 예측했었나요? 네, 앞서 증권가는 글로벌 반도체 혹한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을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해 5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시한 영업이익 규모는 증권가의 전망을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선 2022년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했던 반도체가 올해에는 크게 부진하며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가량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넘쳤던 메모리 분야에 타격이 컸는데요.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은 3조 8,400억 원대로 IT기기 수요가 넘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폭락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스마트 사업도 큰 활약을 펼치진 못했는데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분 영업이익은 지난해 11조 원대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도 1조 6천억 원대로 현상 유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의 판매도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반도체 혹한이 지금 이제 당장 해결될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야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내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예측되는데 어떤가요? 네, KB증권은 이번 메모리 다운 사이클은 2023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이때 재고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재고 축소에만 주력 중인 북미 서버 업체와 중국 모바일 업체들의 하반기 구매 수요가 회복하면서 실적 개선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위해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15%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는데요. 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투자 축소와 감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올해 내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10시에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 참석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부스를 내고 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반응 어떤가요? 네, 주요 전자 회사가 대형 부스를 차린 센트럴 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린 대형 부스 앞에 관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국내 대표 기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 개장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관광객들은 입구에 모여들었는데요. 입구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주요 부스에 먼저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관람객들은 이번 CES가 3년 만에 정상화된 만큼 한껏 들뜬 표정들이었는데요. 이날 수만 명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부스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부스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은 줄을 서야 했는데요. 오후에는 줄이 길어져 삼성전자 부스를 벗어나 전시장 입구까지 줄이 길어져 약 1시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1시간이나 대기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관람객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입장한 관람객들은 네. 캄테크 기반 쉬운 연결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따로 전선을 연결하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의 기기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장면에 유독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전시관 중 캐디 케어 존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들은 차량 내 카메라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찍어 인지 수준, 주의 산만 상태를 측정해 경고음과 주의 문구가 나오는 것을 신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캄테크 기반 쉬운 연결 그리고 레디케어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LG전자 부스는 어땠나요? 네, 관람객들이 가장 밀접한 곳은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었습니다. 네. 올레드 지평선 화면으로 밤하늘, 거대한 파도로 유명한 나젤의 해변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장면들에 관람객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높이 들고 찍기 바빴는데요. 체험 공간인 LG 랩존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랩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 제어 기술을 활용해 덤벨 없이도 좁은 공간에서 근육 운동을 하는 호버짐,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익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 기업 부스는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한 곳 좀 알려주시죠. 네, 아울러 외국 기업 중에서는 소니 네. 부스가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소니와 혼다 합장사인 소니혼다 모빌리티의 새 전기차 브랜드 아필라의 콘셉트카가 세계 최초로 전시되어 있어서인데요. 이날 전시된 아필라를 기반으로 양산화를 진행해 2025년 상반기 북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2026년 1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올레드 지평선 봤는데 굉장히 좀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CES 2023에 참전을 했는데 이번에 현대모비스는 CES에서 새 비전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현대모비스는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내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조성환 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미래 성장 방향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현대모비스는 뉴 모비스 비전을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도약한다는 전략인데요.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모듈화해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퀄컴과 손잡고 레벨 3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층은 이번 CES에 만나 관련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는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어 장치로 현대모비스는 퀄컴의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받아 통합 제어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협업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율주행과 ADAS 제품군의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CES를 통해 선보인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을 좀 얼마나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공업 용수를 폐수 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날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공업 용수를 폐수 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한 데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본 통보에서는 같은 금액이 부과될 경우 현대오일뱅크가 내야 할 과징금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인데요. 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장 밖으로 배출한 것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라며 강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자회사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 공장에 나오는 하루 950톤의 폐수를 인근에 있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는데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1,0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환경부의 이런 대응에 또 현대오일뱅크 측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처리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설비에서 설비로 이송되고 재활용 후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 오염이나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어 처리수 재활용을 통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국가적인 차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의 이러한 입장에 환경부는 조만간 검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공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환경 오염 관련 과징금으로 1,509억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혹여나 추후 발생할 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원화 무보증 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포스코의 채권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어떤가요? 네, 우선 포스코가 3,5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 발행을 앞두고 5일 실시한 수요 예측에선 모집 금액 9배에 달하는 3조 9,70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었는데요. 네. 이는 2012년도 국내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년물 500억 원과 3년물 2천억 원 모집에도 각각 9천억 원, 2조 1,150억 원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5년물 1,000억 원 모집에는 9,550억 원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보증 사채가 말 그대로 제3자의 어떤 보증이 없는 순수한 그 회사의 신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회사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포스코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된 와중에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포스코 채권이 우량 채권임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특히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정상적인 제품 공급 체계를 갖춘 시점에 대규모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냉천 범람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펼친 끝에 지난 12월 15일 포항제철소 핵심 열연 공장을 재가동하는 등 연내 철강 공급을 정상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 예측에는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기관 투자자와 함께 리테일 수요까지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모든 트렌치에 9배수 이상의 수요가 몰리며 낮은 금리로 입찰을 마쳤습니다. 포스코는 당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흥행에 따라 발행 금액을 증액할 예정인데요. 네. 포스코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과 유동성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비상 경영 체제 아래 현금 중시 경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또 유동성 축소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가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것은 그야말로 투자자들로부터 포스코에 대한 신뢰를 좀 입증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도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이 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 이틀간 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빚게 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선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종국 대표이사는 오늘 오후 서울 수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 자체적으로 차량 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과의 위수탁 계약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SR은 코레일에서 철도 차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도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장은 전차선 단전 사고 원인은 부실한 자재 사용과 공사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라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지금의 유지보수 체제로는 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SR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아산역 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네. 일어난 전차선 단전 사고의 피해액을 13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SRT 열차 총 32편성 중 25편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주전력 변환 장치가 훼손돼 차량 복구에 91억 원, 차량 비상 차량 임차료로 25억 원이 들었고 열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할인 쿠폰 등 보상비로는 7억 7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SR이 밝힌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으로 SR 자체 조사 결과 겨울철 하자 보수 공사에 여름용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SR은 코레일의 장애 조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SR은 명확한 사고 원인과 전차선 주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전차선에 전원을 공급해 연속 3회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과전류가 공급된 데다가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SRT 열차 하부로 빨려 들어가 열차 고장까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실공사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사고가 일어난 수서 평택 제909 공사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고 완공된 뒤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했으며 하자 관리 업무는 코레일이 철도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국토부가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번 사고 수습을 계기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철도공사와 체결한 차량 정비, 공용역 사용에 대한 위탁 계약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RT 예약 시스템은 코레일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윅스,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한 콜센터와 객실 승무 서비스도 독자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사장은 이번 단전 사고 때 콜센터 운영을 연장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위탁사의 거부로 고객 안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객실 승무원은 위탁사 내부 노사 갈등으로 작년 한 해만 156일간 사복 투쟁을 벌여 SRT 이미지에 손실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RT를 운영하고 있는 SR과 또 코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KTX의 결별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게임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넥슨이 2004년 출시해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던 레이싱 게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카트라이더의 서비스를 오는 3월 31일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에 넥슨은 이 카트라이더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상 방안과 또 후속작 운영 계획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넥슨 니트로 스튜디오 조재훈 디렉터는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어 카트라이더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용자 보상 방안과 후속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넥슨에 따르면 카트라이더는 오늘 6일부터 결제가 종료되고 2월 1일 환불 신청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또 이달 6일 기준 6개월간 결제한 넥슨 캐시는 전액 환불하고 그 이전에 6개월간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정책에 따라 부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 디렉터는 어떻게 하면 카트라이더가 더 많은 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PC 카트라이더의 노후와 신규 이용자와의 기존 이용자 간 격차 문제가 지적됐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힘겹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서비스 종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카트라이더는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오는 12일 출시되는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기존 카트라이더의 조작감과 시스템 전반을 최신 그래픽으로 계승한 게임으로 PC, 모바일, 콘솔 게이머가 같은 세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어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조 디렉터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돈을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 캡슐형 아이템, 확률형 강화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말했습니다. 넥슨은 18년간 카트라이더에 시간과 애정을 쏟은 이용자들을 위해 오는 12일 카트라이더 드림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고 기존 카트라이더에 쓴 플레이 타임과 보유한 아이템을 레이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레이서 포인트는 후속작에서 사용하거나 카트라이더 연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카트라이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많이 좀 이용했던 그런 게임인데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또 10일 출시되는 신작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따르면 JDC 제주공항 지정 면세점은 2022년 한 해 매출액이 6,584억 7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JDC 면세점은 2002년 12월 개점 이후 2021년 6,036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6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 매출인 2015년 557억 원의 수준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악재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매우 선전한 셈인데요. 매출의 상당 부분은 주류, 화장품, 담배 등이 차지했습니다. 주류 매출이 1,473억 1천만 원이 1위를 차지했고 화장품, 담배, 향수, 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제주 지정 면세점이 호황을 누린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내국인들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주 지역 지정 면세점에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여행 수요자들이 제주도로 몰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면세 한도액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해 내국인 입도 관광객은 네. 1,381만 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9년에 1,356만 4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은 점차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JDC 관계자는 6,584억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해외여행 재개 이후 발길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매출이 감소 추세라며 법 개정으로 면세 한도가 늘었고 주류 한도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바뀐 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지정 면세점이 있는데요. 시내 면세점에서는 롯데 면세점 제주점과 신라 면세점 제주점이 있고 지정 면세점으로는 JDC와 JTO가 제주항공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보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